카타르 월드컵 기획특집 신비한 월드컵 사전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C조의 아르헨티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텐데요. 저는 어렸을 때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메시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저는 마라도나 세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막 86년 예. 진짜 세상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나라는 아르헨티나인 줄 알았고 예. 그다음에 마라도나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정말 상당히 대단했고 실제 우리가 나갔던 86년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니까 예. 정말 축구 잘해.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랑 붙었었죠. 그러니까요. 예. 와 저렇게 축구 잘하는구나. 갑자기 슛 생각나는데 허정무 감독님이 선수로서 그냥 예, 태권도 키 예.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저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마라도나를 만나서 인터뷰할 때가 있었어요. 아. 예, 예. 개인적으로 그래서 되게 영광이었죠. 어. 어렸을 때 와 말도 안 돼 그러게요. 이런 사람 봤으니까.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타기했을 때 예. 더 마음이 더 그러더라고요. 예. 어렸을 때 그런 정말 우상, 예. 그다음에 내가 이제 꿈을 이뤄서 축구 쪽에서 뭔가를 하는데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예. 타기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더 약간 좀 먹먹한 느낌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저희 그 세대에서는 확실한 탑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였죠. 그렇죠. 왜냐면 메시만 하더라도 물론 뭐 메시를 탑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호날두랑 조금 경쟁 구도가 있잖아요. 근데 마라도나 때는 진짜 그게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냥 마치 축구계의 마이클 조던이었잖아요. 유일한 존재 예. 같은 느낌. 그러다가 이제 물론 뭐 위에 펠레가 있긴 한데 펠레는 저희 세대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 이 세대니까. 저희는 진짜 뭐 유튜브 영상 이런 걸로 다큐멘터리 이런 걸로 보던 사람인 거고 펠레 그렇죠. 같은 경우는 예, 네. 그렇죠. 그런 마라도나 물론 뭐 저는 이제 쭉 하면서는 제 마음속에 최고의 선수 나중에 지단으로 바뀌긴 했는데 예. 어쨌든 그런 마라도나는 이제 나에게 어렸을 때 정말 우상이었다. 예. 근데 그 아르헨티나가요 86년 우승이 마지막이야. 그렇죠. 36년 동안 월드컵 우승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또 이제 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게 메시, 예. 리오넬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쩌면 황제의 마지막 대관식 같은 게 될 수 있는. 예. 그래서 좀 묘한 느낌이 든다. 그렇죠. 마라도나가 했던 마지막 우승을 리오넬 메시의 마지막 대관식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동기부여가 강한 두 나라가 아르헨티나하고 덴마크일 거라고 생각해요. 덴마크는 혹시 에릭센? 예. 실제 그러고 나서 팀이 굉장히 결집력이 생겼거든요. 덴마크가? 예,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조금 그래요. 그래서 지난 그 코파 아메리카 우승했을 때도 그렇죠. 굉장히 선수들도 다 메시를 위해 이랬었고, 예, 그래서 메시 중심으로 하나로 결집된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가 코파를 통해서 성인 A매치 주간대회 첫 우승이었고 월드컵은 없는데 이번이 마지막 또 도전이니까 예. 그 우승을 할지 좀 관심이 많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정보부터 가볼까요? 예, 일단 뭐 평균 연령은 26.7세로 C조 참가팀 중에서 멕시코와 함께 공동 2위고요. 예, 피파 랭킹은 4위로 C조 최고 순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선수 몸값은 5억 8,550만 유로로 한화 약 7,900억. 당연히 C조에서 가장 많죠. 예, 그리고 이제 통산 22번의 월드컵 중에 네. 18번 본선에 진출했고요. 1970년 멕시코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 이후 13회 연속 본선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1978년 자국 월드컵 때 이제 뭐 캠페스라던가 파살레아 같은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첫 우승을 차지했었고, 예,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하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우승에 도전했으나 아쉽게 두 번 다 결승전에서 독일한테 0대1로 두 번 다 패했습니다. 괴체가 골랐죠. 예. 2014년에. 예. 저 그거 알아요? 저 그때 마라카나에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그 결승전 직관했거든요. 예. 그 베가놈이랑 차 감독님이랑 예. 밤 내기 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독일에 1대0 맞췄어요. 아, 그래요? 저 경기장에서 미친 듯이 소리 질렀잖아요. 예. 맞아요. 1990대는 그 페널티킥 얻어내가지고 브레메가 넣었었죠. 맞아요. 예. 자, 그렇게 했었다. 자, 근데 그 월드컵에서 이제 최근에 그런 준우승이라든지 아쉬움이 있었지만 예. 마침내 예.
메시가 네.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예,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87, 88세대 있잖아요. 1987년생부터 88년생. 맞아요. 예, 여기가 이제 메시, 디마리아, 아구에로, 이과인, 오타멘디 등으로 이어지는 황금 세대로 불렸었거든요. 맞아요. 예, 이들을 중심으로 2005년과 2007년에 20세 이하 월드컵 우승을 했었죠.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야, 얘네들이 이제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시기 때는. 하지만 뭐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준우승을 시작으로 이제 2015, 2016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연달아서 이제 그것도 칠레한테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똑같아요. 아까 그 독일하고 결승전도 그렇고 월드컵도 코파도 연달아서 승부차기 끝에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었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하나 둘 이제 87, 88세대에서 은퇴하는 선수들도 나오고 하면서 아구에로. 예, 이러면서 좀 안타까움을 남기나 했는데 마침내 그 2021년 코파 아메리카에서 브라질을 꺾고 예, 메시에게 있어서는 아르헨티나 대표팀 첫 그 감격적인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했죠. 그렇죠. 메이저 대회 네. 우승. 이게 심지어 그 코파 아메리카도 1993년 이후 28년 만에 우승이었어요. 그 아르헨티나가 그 갖고 있는 네임밸류에 비해서는 우승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뭐 코파 근래. 예, 근래에 그랬죠. 그 음. 코파 아메리카도 이번에 우승해가지고 우루과이와 함께 이제 최다 우승팀으로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예, 없어. 좀 없었죠. 맞아요. 네. 자, 좋습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남미에서는 어떻게 통과했나요? 네. 뭐 2020년 그 첫 4경기에서 3승 1무로 기분 좋은 출발 이후에 이제 2021년 첫 2경기에서 칠레하고 콜롬비아 상대로 무승부에 그치면서 살짝 불안감을 안겼지만 그 이후에 뭐 5승 1무 무패 행진 이어갔고요. 예, 브라질하고의 이제 남미에서 13차전에서 0대0 무승부 기록하고 하면서 11승 6무 무패로 이제 예, 본선 진출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어떤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예. 쭉 가면서 그냥 통과했다. 거기다가 네. 코파 아메리카 무패 그리고 또 이번에 월드컵 예선 무패. 아하. 현재 그러니까 주요 대회에 대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긴 하다. 사실 그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 보면 둘 중에 하나가 항상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휘청휘청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두 팀 다 그냥 너무 너무 순항했어요. 문제 그래서 없이. 일찌감치 확정을 지었어요 두 팀이. 근데 사실 좀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남미에서는 좀 어렵게 통과한 팀이 오히려 본선에서 좀 잘하는. 그랬었죠. 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94 브라질이었죠. 예, 그때 남미 예선에서 고전해가지고 힘든 거 아니냐 떨어지냐 했는데 마네 막. 너무 그냥 순항하면서 쉽게 우승해버렸죠.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네. 자, 좋습니다. 하여튼 하지만 이번에는 아르헨티나 좀 순항을 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던 경기의 라인업은 어떻게 되나요? 네, 뭐 브라질전에 이제 뭐 라우타로하고 메시가 투톱으로 나섰고요. 음. 로셀소하고 디마리아가 좌우 날개를 섰고요. 데파울하고 파레데스가 중앙 미드필더를 배치가 됐었고요. 대파울. 예. 아쿠냐하고 몰리나 좌우 풀백에 오타멘디하고 로메로가 중앙 수비수 나왔는데 로메로가 이때 부상을 당했었죠. 아, 맞아. 예, 로메로는 부상 참 많이 당하죠. 예, 그리고 골키퍼는 당연히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예. 멤버 뭐 밸런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밸런스를 잘 잡았죠. 그 예전에 아르헨티나는 화려한데 밸런스가 안 잡혀가지고 그래서- 기대 이하의 성적이었다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메시가 왜 이렇게 자꾸 붕붕 뜨냐 막 느낌이 팀에 녹아들지 네. 않고 밸런스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봐서 느낌은 밸런스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감독이 스칼로니 감독이에요. 예, 뭐 일단 이 감독은 1990년대와 이제 2000년대 초중반 데포르티보 라코루냐의 그 황금기 때 왼쪽 풀백이었죠. 그때 참 데포르티보 라코루냐가 좋았는데. 진짜 매력적이었죠. 아. 예, 뭐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 제치고 1999-2000 시즌 라리가 우승했었고요. 또 이제 2001년 2001-02 시즌 코파 델레이 우승, 자꾸 코파 아메리카 얘기하니까, 예, 코파 델레이 우승도 차지를 했었죠. 무엇보다도 그 2003-04 시즌의 리아조르의 기적, 가장 많이 기억에 남죠. 그 얘기 많이 하죠.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AC 밀란 상대로 8강 1차전에서 1대4로 대패를 했는데, 홈 리아조르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예, 그러면서 준결승에 올라갔었는데요. 예, 뭐 이제 스칼로니 감독 같은 경우는 선수 은퇴 후 비엘사 제자로 유명한 산파울리 밑에서 세비야하고 아르헨티나 수석 코치를 거쳐가지고 예, 바로 이제 산파울리가 물러나면서 감독직을 물려받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코파 아메리카 우승도 견인하고 했는데요. 예, 이 감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지만은 4-3-3을 선호하지만 예, 그래도 상대팀에 따라서 3-4-3이라던가 4-4-2라던가 아니면 다이아몬드 4-4-2까지도 좀 다양한 전술, 이거 포메이션을 구사할 줄 알고요. 유연하고 실리적인 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공격적으로 간다든지 아주 수비적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변주하는 능력도 있고 그 밸런스를 조금 중시 여기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딱 예. 보더라도 밸런스가 좀 느껴지는군요. 왜냐면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디발라 같은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수단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 뭐 주장은 리오넬 메시. 네. 말이 필요 없는 선수죠. 그죠. 예. 어떨까요? 지금 만으로 34살인데. 뭐 그러니까 체력적인 안배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하죠. 그 음. 다른 선수들이 메시의 활동량만큼은 조금 보충해 줄 필요는 있죠. 지금 파리에서의 최근의 활약은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좀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득점은 3골밖에 못 넣고 있긴 한데 도움은 14도움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그 찬스 메이킹이랑 이런 거 관련된 수치들이 전진 패스라던가 스루 패스 이런 것들 수치들이 혼자서 따로 놀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유럽 모델 리그 다 합치더라도 여전히 메시는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긴 하다. 예, 다만 예전만큼의 효율성은 조금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혹은 변화된 메시의 그런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서 어떻게 다른 동료들과의 합을 맞추느냐도 중요하다. 예. 아하. 그리고 득점을 다른 선수들이 이제는 좀 메워줘야죠. 자, 좋습니다. 키플레이어는 누굴까요? 키플레이어 저는 일단 로드리고 데파울. 데파울 왜요? 예, 왜냐면은 아르헨티나 축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리켈메 이후 오랜만에 그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등장한 플레이메이커고요. 예. 매력적이던데? 마침내, 예, 그러니까 데파울이 오면서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한 거죠. 코파 아메리카. 그동안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중원에서 패스를 공급해주는 선수가 없다가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메시가 계속 내려오고 그리고 공격과 수비가 분리된 축구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마스체라노가 수비하고 메시가 그렇죠. 공격하는데 그 중간이 없다. 그래서 메시가 자꾸 내려오니까 메시의 가부하가 너무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그러니까 좀 해소를 시켜준 선수거든요. 근데 데파울이 그렇다고 해서 볼을 그냥 예쁘게만 차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예. 네. 아니, 원래는 그러니까 우디네세에서는 굉장히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았던 선수였는데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는 굉장히 활동량도 많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예, 수비 가담도 굉장히 성실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조금 바뀌어가고 있죠. 다만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메이킹적인 능력은 예전보다 조금 떨어진 느낌이 들긴 해요. 수비까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그 리켈메를 얘기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리켈메 똑같지 않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서 잠깐 여쭤본 거고요. 예. 근데 어쨌건 간에 리켈메 이후에 조금 발생했었던 그런 플레이메이커의 그걸 계보를 조금 이어주는 선수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좋습니다. 수비적인 밸런스도 잡아주고. 그러니까요. 예. 예. 자, 좀 이렇게 젊은 재능은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젊은 재능 뽑을 수 있는 선수가 사실상 한 명밖에 없어요. 훌리안 알바레스. 알바레스. 예. 그 겨울에 이제 이미 맨시티 이적을 확정 지어가지고 여름에 합류하기로 한 리버플레이트 공격수죠. 그렇죠. 예, 제2의 아구에로로 불리는 선수로 뛰어난 침투 능력과 양발 슈팅으로 많은 골을 양산해내거든요. 그래서 그 2021 시즌 그 아르헨티나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죠. 18골로. 그리고 남미 올해의 선수에도 선정이 됐는데 거기다가 이 선수가 이제 원래 측면 공격수에서 시작하던 선수였어요. 오른쪽 측면. 거기다가 이제 공격수로 바뀐 케이스인데 현재 대표팀에서는 공격수 쪽에 선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교체 출전하더라도 오른쪽 측면으로 많이 나오고 오른쪽 있긴 해요. 측면으로. 예. 이번 월드컵 본선에서 주전은 아닐 것 같은데. 예, 주전은 아니겠지만은 디마리아가 내려오고 있잖아. 내려오고 있는 게 너무 보이니까 아마 출전기에는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의미에서 디마리아가 솔직히 말하면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도 그 부진이 만약에 이어진다면은 그건 월드컵 도중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좋습니다. 예, 예전에 오웬이 막 갑자기 그렇게 맞아요. 주전으로 와가지고 그랬던 것처럼. 네. 예. 자,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강점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예. 일단 그 다양한 공격 무기. 예. 메시를 중심으로 라우타로, 디발라, 그리고 조바니 시메오네, 알라리오, 앙헤 코레아, 호아킨 코레아, 훌리안 알바레스 같은 그 공격수들은 물론 측면에도 로세소, 니콜라스 곤살레스, 루카스 오캄포스, 그리고 란시니, 보우예, 메칼리스터 같은 풍부한 이성까지 상당히 많죠. 많다 진짜. 예, 공격사로는 많아요. 이들 중에 뽑아서 써야 돼서 그렇지.
근데 이제 그거를 아까 밸런스를 스칼로니 감독이 잘 잡고 있다는 예. 거고. 강점 두 번째. 그래서 이어지는 게 조직력입니다. 아하. 예, 스칼로니 감독 밑에서 조직력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래서 남미 팀들 중에서 가장 짜임새 있는 조직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약간 좀 예전에 아르헨티나 느낌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우루과이, 칠레 느낌이 아르헨티나에서 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특히 이제 칠레 같은 팀들이 보면 아주 꽉 조여진 조직력이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뛰고 엄청나게 뛰고 막. 그래서 뭐 이에 힘입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코파 아메리카도 무패 우승. 그리고 예, 월드컵 예선도 무패로 본선 통과. 무승부는 많지만은 예, 어쨌건 무패. 예, 그리고 17경기 8실점으로 브라질과 함께 독보적인 실점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50점으로 최소긴 하거든요. 이 두 팀만 10실점 미치고요. 그 다음 올 실점 적은 팀이 에콰도르하고 콜롬비아인데 무려 19실점이에요. 차이가 확 나네. 2배 이상 나죠. 그러니까요. 8실점과 19실점이면. 그러니까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만 한 자릿수 실점을 기록을 네. 했다. 자, 세 번째 강점. 주전과 비주전을 나누기 힘든 수비진. 그럼 그만큼 두껍다는 얘기인가요? 예, 뭐 두껍다라고 할 수 있기도 하고 음. 그리고 어쨌건 간에 실력 차가 거의 나지 않는다. 아, 실력 차가. 이러면 이제 만약에 부상이 발생하거나 할 때 그 공백을 잘 메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일단 뭐 센터백에서는 로메로, 오타멘디, 페첼라 이렇게 세 명을 거의 로테이션으로 쓰고 있어요. 누가 더 많이 뛴다라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그냥 로메로가 솔직히 말하면 절반밖에 안 뛰고 있을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예, 번갈아 가면서 뛰고 있을 뿐 아니라 누가 나와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아약스 수비수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예 버티고 있고 하고요. 이제 왼쪽 풀백에는 아쿠냐하고 탈리아 피코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요. 오른쪽 풀백은 이제 몰리나하고 몬티엘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누가 나와도 예 크게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게 들어보니까 아르헨티나가 전적으로 이 선수의 뎁스가 좋아졌네. 네. 예, 골고루 고르게. 예. 자, 예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수비도 되게 약점이 컸잖아요. 약간 어르신들이 많았지. 예, 그냥 오타멘디하고 마스체라노 제외하고 좌우 풀백은 뭐 맞아요. 계속 고민이었고 했는데 예, 많이 이 부분들이 개선이 된 거죠. 자, 단점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저는 확실한 스코어의 부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 메시가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 메시가 아까 골을 넣는 것보다는 이제 좀 연결해주는 예. 역할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뀌고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예. 네네네네. 거기다 이제 디발라는 메시하고 겹치면서 대표팀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있는데다가 부상도 많고요. 맞아요. 그리고 라우타로하고 앙헬 코레아는 활동량도 많고 막 이런데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은 있는 선수들인데 그래서 메시의 파트너로 상당히 중용받고 있긴 하거든요. 활동량이 많으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슈팅이 좋지 못해가지고 득점 기복이 심해요, 이 선수들은. 그리고 호아킨 코레아도 뭐 잦은 부상과 이제 폼 저하 인테르에서 예, 그리고 뭐 알바레스는 대표팀 경험이 부족하고 시메오네나 알라리오 같은 약간 좀 스코어러 유형의 공격수들은 스칼로니 감독이 본인의 그 전술 성향상 중용하지 않고 있고 조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아까 라우타로나 뭐 코리아 같은 지금 활동량이 많다. 네. 근데 사실 스트라이커잖아. 스트라이커면 일단 골을 넣는 게 네. 본체거든, 본체. 네. 그러니까 김치찌개 전문점 갔는데 김치찌개 잘 못하고 된장찌개 잘하는 네. 거야. 김치찌개 좀 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약간 확실한 스코어가 좀 부재한 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월드컵 예선에서도 27득점으로 뭐 에콰도르와 함께 공동 2위긴 했는데요. 1위 브라질 40득점입니다. 아하.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자, 이거 아르헨티나답지 않죠, 좀. 그러니까요. 자, 단점 두 번째. 중원 리스크. 중원 리스크? 예. 데파울이 떡상하긴 했는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약간 좀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서 이 팀. 예. 타서 좀 부진해요. 예. 그 기대치만큼은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고요. 지난 시즌 한창 핫했을 때보다는 예, 조금 내려온 상태고 파레데스하고 팔라시오스는 너무 부상이 많아요. 이 선수들이 파트너를 해야 되는데 데파울에 데파울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파트너들이 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시즌 거의 못 나왔어요. 경기도 리그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이면은 차라리 로세소를 중원에다 다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쓸 수 있는 선수니까 또. 예, 근데 로세소도 부상이 많은 선수잖아요. 또 지금 비아레알에서 로세소는 또 사이드 쓰잖아요. 4-4 있을 때.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 조금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데파울의 파트너가 가장 큰 고민인데 데파울도 예전만큼은 아니다. 살짝 내려왔다. 예. 자, 단점 세 번째. 메시, 디마리아, 오타멘디의 체력. 이들이 그가 여전히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예, 월드컵 남미 예선 그 출전 시간 1위가 오타멘디고요. 3위가 메시입니다. 그리고 디마리아도
여전히 중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셋 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어쨌건 간에 체력적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토너먼트에서 많은 경기들을 소화할 때 체력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리스크. 그쵸. 월드컵은 더 막 짧게 막 가야 되니까. 예. 특히 어쨌건 간에 스칼로니 감독은 오타멘디를 가장 중용을 하고 있거든요. 센터백 라인에서 로메로보다도 더 중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오타멘디를 좀 로테이션을 돌려가면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면 그쪽은 없는 게 아니니까. 디마리아나 메시는 대체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쪽은 충분히 있으니까. 센터백은 월드컵 그 정도 뜁니다. 하긴요. 네, 네, 뭐 센터백이- 활동량이 뭐 예, 가장 12km 뛰는 거 아니잖아. 네, 그렇죠. 네, 부상만 안 당하면 돼요. 부상만. 예. 센터백은 하지만 여전히 하지만 뭐 좀 나이 많은 선수들의 안배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예. 자, 예상. 근데 저 지금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어허. 지금 생각해보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리는 것도 방안이겠네요. 어허. 그럴 왜냐면 수도 있겠네요. 예, 센터백은 오타멘디, 로메로, 페첼라, 페첼라 충분히 있으니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현재 아약스에서는 센터백으로 뛰고 있지만 이 선수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이었고 맞아요. 예, 저는 시키면 잘할 거라고 보이니까 데파울 파트너로 예,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올리는 방안도 고려할 수는 있겠네요. 아까 중원 리스크가 있다면 그런 예. 어떤 변화들도 가능하다.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예상 라인업 하려다가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딱 보니까 리산드로 올라가도 되겠는데 이 생각이. 예. 자, 그러면 예상 라인업 한번 해주시죠. 예, 뭐 일단 라우타로가 메시의 파트너로 계속 중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 둘이 투톱을 설 것 같고요. 라우타로, 메시의 투톱. 예. 일단 기본 포메이션은 4-4-2. 예. 그리고 이제 좌우 윙에는 당연히 뭐 로세스하고 디마리아가 그래도 음. 기본적으로는 설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는 데파울하고 파레데스가 부상만 없다면은 예, 아무래도 네. 이렇게 많이 세웠으니까 할 것 같고요. 좌우 풀백에 아쿠냐하고 몰리나 그리고 중앙 수비수에 오타멘디하고 로메로 그리고 골키퍼는 뭐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이렇게 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의 최종 성적 카타르 월드컵에서 얼마나 될까요? 저는 뭐 아까 동기부여가 이번 월드컵에서 예. 가장 센 팀 두 팀을 뽑는다면 아르헨티나와 덴마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만약에 그대로 올라오면은 아르헨티나하고 덴마크가 16강에서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 이 그림상. 예, 어. 그 그림상 그렇게 돼요. 어어어.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됩니다. 그다음 찍어주시죠, 그래도. 그 다음에는 제가 트리를 그려봤거든요. 예, 덴마크 다음에 만날 가능성이 높은 팀이 네덜란드예요. 예, 그러면은 잘하면 준결승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아르헨티나가 4강까지는 일단 갈 수 있을 전력이다. 예. 예. 우승은 못합니까? 우승은 솔직히 말하면은 여전히 좀 리스크들이 있긴 아. 하죠. 메시는 우승 없이 월드컵을 정리하는군요. 메시가 마지막 기적 같은 힘을 발휘한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뭐 예. 아르헨티나가 그냥 전력적인 부분으로 얘기하는 그럼요. 거니까. 또 여기에 뭐 되게 심리적으로나 또 몇 가지 럭키 같은 부분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언럭키가 예.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아르헨티나가 일단 기본적인 전력은 한 4강까지다.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예. 네.